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걸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서 평범하게 살던 32살 여성이에요. 그런데 일본 출장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를 피하고 있던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준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 시작이었죠.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며칠 후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완전히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말렸죠. 한국 시집 간다고 웬 호들갑이냐면서요. 하지만 정말 호들갑이었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의 사랑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시 윌슨이에요. 올해 32살이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부모님은 둘 다 교사셨고 언니 하나에 저까지 둘이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클라이언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로고를 디자인하고 브랜딩 작업을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미시간 호수 근처를 산책하는 게 제 최대의 취미였어요. 연애는 어떠냐고요? 대학 때 사귄 브래드와 3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진 후론 딱히 진지한 관계는 없었어요. 가끔 소개팅을 나가긴 했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케이씨, 너 너무 까다로우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아직 제 사람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일이 벌어진 건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본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도쿄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사실 해외 출장이라는 게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스시 정도밖에 몰랐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서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부야의 그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도 보고 하라주쿠의 독특한 패션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더라고요. 아침엔 맑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와서 그냥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상점 처마 밑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저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느낌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 그리고 정말 또렷하고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우산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쓰세요. 사무실에 하나 더 있어요. 영어가 약간 어눌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산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사양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쓰세요. 이 비에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은 민수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정말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산을 받은 것도 신기했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그 사람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다음날 회사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그 우산을 들고 어제 그분을 만났던 장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우산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인지 같은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아, 다시 오셨네요.
민수 씨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내밀면서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도쿄의 추억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건데 민수 씨는 서울에서 온 산업 디자이너였고 도쿄에 있는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4살이었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저희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다는 점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했거든요. 민수 씨가 보여준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민수 씨는 관광객인 저를 위해 도쿄의 숨겨진 명소들을 안내해줬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아사쿠사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100년도 넘은 거대한 붉은 등이 달린 문을 지나니까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전통 부채며 목각 인형 같은 걸 파는 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작은 찻집으로 데려가서 말차와 떡을 시켜줬는데 그 쌉쌀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시모키타자와였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개성 넘치는 빈티지 옷가게들이 있었는데 70년대 청바지부터 80년대 가죽 재킷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예쁜 빨간색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민수 씨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재즈 음반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낭만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우에노 공원이었어요. 벚꽃 시즌이라 정말 장관이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마치 눈처럼 흩날리는데 그 아래서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으면서 꽃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씨가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랑 차를 사와서 저희도 벤치에 앉아 꽃 구경을 했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국에서도 벚꽃이 정말 예쁘다고 언젠가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라멘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 씨가 저를 작은 골목길 라멘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제가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면발을 흘리고 있으니까 민수 씨가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고 제 출장 일정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도쿄타워 아래에서 저희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K씨, 이 일주일이 정말 특별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민수 씨 생각만 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서툰 영어로 저를 웃게 해주던 모습,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았던 그 순간까지. 시카고에 돌아온 후에도 민수 씨와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화상통화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된 거예요. 사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민수 씨가 도쿄에서의 협업 프로젝트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 후 저에게도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일본 클라이언트가 추가 미팅을 원한다며 출장을 며칠 더 연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미팅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사흘의 자유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카고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그립고 일도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민수 씨가 생각났어요. 헤어질 때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언젠가 서울에서 만나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했던 것도 기억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시카고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도 가깝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죠.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흘 정도 시간이 생겼어요. 민수 씨는 몇 분 안 되어서 답장을 보냈는데 정말이에요? 빈포공항으로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나는 메시지와 함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모티콘들을 잔뜩 보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도쿄에서 일어나서 점심 전에 서울에 도착하다니.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섬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가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헤어진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반가웠어요. 민수 씨가 달려와서 제 짐을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케이 씨,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 길에 민수 씨가 설명해줬어요. 서울은 도쿄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요. 지하철 안에서 한글로 된 광고들을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민수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민수 씨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화장품 가게며 옷가게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호떡이라는 달콤한 전병을 사줬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견과류와 설탕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사 먹었어요. 그날 저녁엔 민수 씨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는데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문화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에게 소주 따르는 법도 가르쳐줬는데 두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민수 씨가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조선시대의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민수 씨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줬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어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기와지붕 너머로 현대식 빌딩들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오후엔 민수 씨의 작업실에 갔어요. 홍익대학교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였는데 벽면 가득 그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구, 디자인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케이 씨,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게 꿈이에요. 외국인인 당신이 제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의 작품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예술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야경을 봤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케이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서울이 더 특별해 보여요. 도쿄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민수,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에서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케이 씨, 꼭 다시 만나요. 이번엔 제가 미국으로 갈게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저는 일본을 거쳐 시카고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출근하는 루틴은 그대로였는데 자꾸만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김포공항에서 민수 씨와 함께 탔던 서울 지하철이 생각나고 점심에 샐러드를 먹으면 명동에서 먹었던 호떡의 달콤함이 그리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수 씨와의 연락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화상통화를 했어요. 민수 씨는 항상 서울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작업실에서 디자인하는 모습, 저녁에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까지. 저도 시카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왠지 제 일상이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친구들과 주말에 만날 때도 자꾸 한국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서울의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설명하고 한강공원의 치킨과 맥주 문화를 소개하고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특히 점심시간마다 팀원들에게 한국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야, 진짜 인생 치킨은 한강에서 먹는 치킨이야. 택시비. 여기랑 비교도 안 돼. 그리고 민수, 그 사람은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동료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는데 점점 제가 과하게 한국 이야기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엠버가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또 한국 남자 얘기냐? 홍보대사 시켜야겠다. 그 사람 한 게 완전 빠졌구나.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감정을 확인시켜줬어요. 맞아. 나 민수한테 진심이었어. 하루는 밤늦게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디자인 시안 말아먹었어. 너 있었으면 위로받았을 텐데. 민수 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죠.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여행이 아니라 이번엔 인생을 걸고. 며칠 후 저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 디자인 스튜디오 해외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 씨가 미국 출장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페어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면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매일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봤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민수 씨가 가이드였지만 이번엔 제가 시카고를 안내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수 씨가 시카고를 좋아할까?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런 설렘을 민수 씨도 느낄 수 있을까? 민수 씨가 시카고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시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케이 씨, 너 정말 그 한국 남자랑 진지하게 사귀는 거야?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을 듣고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차 14시간, 비행기로 15시간 거리. 이런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도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케이 씨, 내가 일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담당으로 너를 고려하고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담당이 되면 출장도 많이 가고 한국에 갈 기회도 생길 텐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민수 씨와의 인연 때문에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민수 씨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는 건 아닐까? 드디어 민수 씨가 시카고에 도착한 날이에요. 오헤어 공항에서 민수 씨를 기다리면서 정말 떨렸어요. 2달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과연 서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시카고에서도 똑같을까? 입국장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나타났을 때 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아, 맞다. 이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를 시카고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미시간 호수변의 산책로,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재즈클럽까지. 민수 씨는 모든 걸 신기해했어요. 특히 시카고 스타일 딥디시 피자를 먹을 때 정말 재미있어 했죠. 너무 두껍다면서도 계속 먹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윌리스 타워에서 본 야경이었어요. 10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시카고의 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케이 씨, 당신이 자란 도시가 정말 멋져요. 이제 왜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울에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민수 씨도 시카고에서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요.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수 씨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이 씨, 혹시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은 없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제안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살기. 그건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민수 씨와 함께하는 삶이요. 민수 씨의 제안을 받고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겠다는 결정은 단순히 연애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달 동안 모든 상황이 한국행을 향해 흘러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아시아 지역 담당 제안을 받은 거예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K씨, 우리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내가 일본에서 보여준 실력을 보니 정말 적임자야.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정말 놀라셨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K씨, 사랑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민수 씨와의 만남, 한국에서 느낀 감정들을 진심으로 설명드리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서울의 디자인 회사들을 알아봤죠. 민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인 회사들을 찾아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줬어요. 2달 후 드디어 서울의 한 글로벌 디자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어느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들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쳤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K씨, 너 미쳤어. 걔 한국 남자잖아. 너 그 나라 잘 알지도 못하잖아. 엠버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시집 간다고 웬 호들갑이야?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 호들갑인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호들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요. 마침내 서울의 하늘 아래 다시 서게 된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민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복잡했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정리됐죠. 민수 씨가 말했어요. K씨, 이제 여행자 말고 너랑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자. 민수 씨는 저를 그의 삶 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깊이 이끌어줬어요. 데이트는 늘 새로운 서울의 모습이었고 그의 일상 속 한국은 매번 다르게 빛났어요. 아침에 함께 먹는 김치찌개, 퇴근 후 한강에서 보는 일몰, 주말에 가는 동대문 시장까지 모든 게 특별했어요. 회사 생활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동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회식 문화가 신기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겨워지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가 화상통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든데 너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도 걱정스러워하셨어요. 한국 문화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아. 저는 그들에게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 민수 씨와 함께한 영상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보여드리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부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믿을게.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혼례를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고 사당에서 맞절을 하며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느꼈죠. 민수 씨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 며느리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딱 4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4명은 서울 도착 첫날부터 달라졌어요. 제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져. 엠버도 감탄했어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도시락 데우는 게 이렇게 감성 있어. 그들은 서울의 모든 것에 매료됐어요. 결혼식 당일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K씨, 내가 왜 맨날 한국 얘기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친구들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서울의 밤거리에서 친구들과 민수 씨, 그리고 제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이건 호들갑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야. 도쿄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열어준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 빗속에서 우산을 건네주던 민수 씨의 모습을 떠올려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사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어떤 거리도, 어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또 지진이 올까봐 무서워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해 본 적은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정적인 일본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여행이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일본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차근차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아사노 미사키입니다. 31살이고요. 도쿄 시부야구 에비스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서울 한남동의 깔끔한 오피스텔이 제 보금자리거든요. 도쿄에서 저는 중견 건설기업인 다나카 컨스트럭션에서 인프라 설계 프로젝트의 UX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사실 꽤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연봉도 600만 엔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동기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편에 속했죠.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요코하마에서 작은 정밀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버지가 63살, 어머니가 60살이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하실 나이죠. 저에게는 2살 위인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사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나마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졌다고 해야겠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철을 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고요. 특히 2024년 초부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도쿄 곳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에 살면서 지진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빈번했고 더 불안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2시경이었는데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천장에 조명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손이 떨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또 지진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태어났어요. 지진 정도야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때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만화책의 예언 이야기였습니다. 작가 다스키 료가 2025년 7월에 진짜 대재앙이 온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시괴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미국의 일본계 커뮤니티까지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실제로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는 항공사들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사토 에리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느 날 시부야의 카페에서 만났는데 에리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사키야, 나 한국으로 이민 가려고 생각 중이야. 너도 같이 갈 생각 없어? 저는 당황스러워서 반문했어요. 한국? 갑자기 왜? 에리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도 신중한 편이라서 더 의외였거든요. 에리카가 설명하길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기술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지진도 없고 생활 환경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어요. 가끔 한류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실제로 살만한 나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에리카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지진이 없다는 부분에서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드는 제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경제 발전 상황, 생활 수준, 외국인 정착 환경 등등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리카 말이 맞더라고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또 지진이 있었어요. 새벽 3시경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겠다고요. 다음 날 바로 에리카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일단 여행부터 가보자고요. 에리카도 좋다고 하면서 6월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부모님께는 그냥 친구랑 여행 간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면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해보겠다고요. 그렇게 2024년 6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 가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권만 대면 얼굴 인식으로 바로 처리되는데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들이 있어서 일본어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에리카와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전철 안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도쿄의 전철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전 무료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카드부터 지도, 번역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역사 자체였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됐는데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도 살아있었거든요. 역 안에 있는 상점들도 다양했고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숙소는 명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체크인 과정도 정말 간단했어요. 직원분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게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에리카가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을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곳이어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강에 있는 작은 섬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내려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그리고 섬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물들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정수장이었던 곳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거대한 콘크리트 탱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물과 수생식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재활용 방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거의 산업시설을 자연과 조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환경물 놀이터라는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물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실 같은 공간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에리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구나. 버려진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릴 수 있다니. 일본이라면 아마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텐데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성수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내렸는데 역 주변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로 세련된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게 마치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리카가 미리 찾아둔 카페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카페로 만든 곳이었는데 천장이 엄청 높고 벽돌로 된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현대적인 가구들과 조명을 배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건물이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이 이전하면서 빈 건물들이 많아졌는데 젊은 창업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카페나 갤러리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도쿄에서 마셔본 어떤 커피보다도 좋았습니다. 원두도 직접 로스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한쪽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이 있어서 현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성수동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카페들도 구경했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개성 있고 독특했어요. 어떤 곳은 예전 인쇄소를 개조한 곳이었고 또 어떤 곳은 작은 공장을 스튜디오로 바꾼 곳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갤러리 카페였어요. 거기서 만난 젊은 예술가가 말하길 성수동은 임대료가 강남이나 홍대보다 저렴해서 젊은 창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명동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길거리 음식을 맛봤어요. 호떡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처음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고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저녁에는 에리카가 미리 예약해둔 삼겹살집에 갔어요. 사실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삼겹살은 정말 달랐습니다. 고기 질도 좋았고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신선했어요. 무엇보다 함께 나오는 반찬들이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거든요. 며칠 지내면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어도 잘해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변에서 에리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지진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때 에리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사키야, 나 정말로 이민 올 생각이야.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과 답답해 보이는 거리가 한국에서 본 활기찬 모습과 대조되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선유도 공원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운 감정과 성수동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일본에 돌아왔는데도 마치 몸의 반은 아직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여행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변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점점 확실해지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 사람들의 지친 표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새벽 3시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잠에서 깨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잤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니까 그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한국 이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비자 조건, 취업 가능성, 생활비 등등 정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전공과 경력으로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에리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리카도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리카는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직장인분이 주신 명함을 찾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력의 일본인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답장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장이 왔어요. 그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마침 UX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상 면접을 해보자는 제안도 함께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면접은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된다고 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면접 당일 화상통화로 만난 한국 회사의 팀장님들이 정말 친근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일본 회사의 딱딱한 면접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 경험을 통해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과 역동성을 느꼈고 더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면접관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제가 선유도 공원과 성수동에서 느꼈던 한국의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UX 디자인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연봉 조건도 일본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비자 스폰서십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께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요코하마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한국 이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정말 놀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이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북한과 가깝고 반일 감정도 있지 않냐는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 점차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술 발전 수준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일본보다 더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제 결정을 지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다만 안전하게 잘 지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상사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출근일에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모두들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24년 9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남동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한강이 보였고 출근길에는 지진 걱정 대신 오늘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정말 친절했고 특히 같은 팀의 김 과장님이 일본어를 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사 문화도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직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업무 효율성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회의만 해도 몇 시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야근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했어요. 회사 근처 언어교환 카페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용 단어도 어려웠는데 몇 달 지나니까 회의에서도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일본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쿄 근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스키류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일본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거든요.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에서 진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요코하마에 사는 이웃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홍콩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줄인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이런 예언이나 미신을 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스키가 동일본 대지진이나 코로나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2025년 7월에 진짜 대재앙이 온다고 적힌 책 띠지 사진을 보시고는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사키야,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인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우리도 정말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셨어요. 미사키야, 우리도 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이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셨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최근 들어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대재앙 예언 영상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일본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사진들과 영상 통화를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연세를 고려해서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어디에 거주하시면 좋을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김 과장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 사는지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한국 정부의 실버 비자 제도였어요. 일정 금액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면 부모님께서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공장 매각 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한 집도 미리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의 분당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추천받았는데 의료시설도 가깝고 일본인 커뮤니티도 있어서 적응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3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6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많이 여위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이 밝아 보이셨어요. 부모님을 새집에 모시고 갔을 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파트의 현대적인 시설들과 깨끗한 환경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탄천의 풍경을 보시며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첫 주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보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는데 부모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교토 궁궐과는 또 다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정말 놀라셨거든요. 특히 광화문에서 근정점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보시며 아버지께서 한국의 건축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단청의 화려한 색감을 보시고 일본의 소박한 색깔과는 정말 다르다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복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쑥스러워하셨는데 제가 먼저 입고 나니까 따라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입으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아버지도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시니까 완전 한국의 선비 같으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다른 관광객들도 저희 가족을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하셨어요. 점심은 경복궁 근처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찻집이었는데 마당에 작은 연못과 소나무가 있어서 정말 운치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추차와 유자차를 주문했는데 함께 나온 약과를 드신 어머니 반응이 정말 귀여우셨어요. 어머니께서 약과를 한 입 드시고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니 일본의 센베이보다 훨씬 달콤하고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대추차도 처음 드셔보신다고 하시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향이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자차를 드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일본에도 유자가 있지만 이렇게 차로 만들어 마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정말 독특하다고 하셨거든요. 찻집에서 만난 사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하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부모님께 한국 전통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대추차가 몸에 좋고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집에서도 만들어 마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만드는 방법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덕궁 후원도 구경했어요. 비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말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본 정원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자연미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부용지라는 연못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조경 기술이 몇백 년 전에 가능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도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처음에는 매운 걸 걱정하셨는데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드시고는 일본 된장국보다 깊은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부모님 정착을 도우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은행 업무, 각종 생활 서비스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분당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시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본인 부인들과 친해지시면서 서예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달 어린이날 연휴였어요. 회사에서 긴 휴가를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미사키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제주도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도쿄에서 매일 지진 걱정을 하며 살던 저희 가족이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고 있다니 말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밤 지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혼자 장보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나 옛 동료들과 연락하면서 근황을 나누기도 해요. 대부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가족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